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따뜻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서 따뜻한 법을 만드는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요즘 국감 앞두고 엄청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이 바쁩니다. 특히 제가 상임위가 법사위에서 행안위로 바뀌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행안위면은 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제일 바쁜 일? 이번에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 경찰청, 네. 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서가 많아서 네. 또 생소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보좌진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말씀만 들어도 챙길 게 정말 많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번 국감이 이제 첫 어떻게 보면 공수가 바뀐 국감이에요. 그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수로 지금 바뀌신 거잖아요. 수비수에서. 어떻게 좀 다른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약간 얼떨떨하긴 합니다. 네.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실은 이번 국감 대상에 윤석열 정부 전인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일도 국감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 국감에 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국감의 첫맛은 공격하는 데 있지 않으실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지난 2년 동안에는 네. 정부 여당이라 예. 네, 국감이 그렇게 크게 재미있진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 네. 약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의원님, 20년 동안 법관을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법관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으실까요? 법관들은 뭐 한 명의 법관 또는 이제 세 명의 법관이 한 부를 이뤄서 재판을 해서 독립적이고 네. 결과가 좀 빨리 나오는 편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국회는 회의체 기관이고 그래서 많은 다른 동료 의원들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도 좀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고 네. 그래야만이 국민들께 의미 있는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의미 있게 하고 있고요. 근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법관으로 일할 때는 당사자분들의 말씀을 주로 잘 듣는 직업이었는데 네.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들 전체의 말씀을 또 잘 듣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어떤 대상만 재판 당사자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을 뿐 듣는 직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해서 그래도 적응을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뭐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신 것뿐만 아니라 네.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특히 지역구민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신다고요? 정말요? 오늘 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예전부터 우리는 각자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누고 힘을 더 북돋아가는 만남이 중요한데 그중에 제 일은 독서 모임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의 당원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호응이 괜찮은 편이어서 예.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책 하셨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당연히 이 책으로 했었고요. 이 책,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신영철 평론가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나 김현수 작가의 지지 않는다는 말 등을 앞으로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시집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학 작품들을 좀 많이 다루시네요. 그래도 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돌봄에 관련된 서적이나 정치의 본질에 관련한 서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취미가 독서, 산책, 영화 감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 제 취미 생활인데요. 제 취미기도 해서. 아니,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셨을까? 혹시 좀 바빠서 어려우시겠지만
영화 혹시 본 거 뭐가 있으세요? 아쉽게도 코로나 이후로는 영화관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잘 못 봐서 아쉽고요. 네. 책도 사기는 꾸준히 사는데 예. 아내가 책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집으로는 절대 배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좋아하세요? 숨겨놓으시고 그러시겠네요. 뭐 사놓고 다 읽지도 않고 집은 좁은데 쌓아놓을 데가 만만치 않다고 네. 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책은 사기만 해도 예. 그리고 머리말만 읽어도 의미가 있어서 책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 짬이 없어서 못 읽으시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요즘은 네, 어떤 책 짬이 나면 이 책 읽고 싶다 이런 굴뚝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제 책을 사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의원님의 인생책은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사회학자 이진경 교수님의 책입니다. 허위평론가가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네. 철학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진경 교수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라고 하는 스테디셀러 책을 내기도 했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제목은 너무 네, 잘 알려진. 공부를 했어요. 예.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진경 교수가 2013년에 인터넷 카페에서 사람들과 이 자유를 위한 뭐 작은 용기 이런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네. 과연 자기의 온전한 삶을 꾸린다는 게 무엇인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철학적인 논변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욕망,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그런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의원님 이 책이 찐 인생책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의 어떤 부분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이진경 선생님을 예전부터 알고 그분의 책은 조금씩 네. 읽었습니다만 책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 책을 읽고 제가 살아오면서 해왔던 수많은 고민의 영역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고 예. 제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질문거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들을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답들을 찾아가려고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 곁에 두고 읽고 있고 많은 분들께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요. 화두라면은 진정한 나의 자유를 찾으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텐데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진정한 나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인생의 큰 숙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사고를 사건으로 바꾸는 용기라고 뽑았는데요. 여기서 인생의 어떤 일들은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고와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예.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네. 사고는 개가 사람을 물었다. 네. 그 이건 그냥 사고죠. 사고죠. 길을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그런 사고를 네, 당한 네, 거니까 네. 뭐 예기치 않은 뜻밖의 일어난 일이죠. 근데 사건은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건 사건이 됩니다. 아, 그러네. 그렇죠. 그냥 말만 바꿨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건 예.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아. 이진경 교수는 뭐라고 풀이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사건은 이전의 삶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구부러짐의 이 변곡점을 만들어내면서 나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사고와 사건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사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사고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느냐의 문제는 좀 사건의 영역 같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고가 많은 것보다는 사건이 많은 인생이 더 풍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고는 사실과 관계하는 처리와 복구 대상이라고 신영철 평론가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반대로 사건은 진실과 관계하는 대면과 응답의 대상이다. 그래서 진실과 대면하고 응답할 의무가 있고 그 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조금 더 다른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오던데요. 훌륭한 실패 기술이 인생에 필요하다 하면서
미국 소인협회 사례가 나오죠. 네, 이 책이 36쪽에 네네. 나와 있는데요. 이 미국 소인협회는 이른바 난쟁이라고 불리는 장애인이 결성한 단체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사지 연장술로 소인증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지 연장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부작용도 있고 이 뼈를 이제 좀 늘리는 어떤 치료를 하는 건데 굉장히 네.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경론 끝에 나는 사지 연장술 받지 않는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내가 사지 연장술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조건을 뭔가 바람직한 대상으로 바꿔냄으로써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늘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매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결핍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건 저 다른 데 있는 다른 거야 곳에 있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네네. 차라리 자기 자신이 이런 신체를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네. 이 김원영 변호사와 김초엽 작가가 함께 쓴 네.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기술의 발전이 결국 장애인들의 삶을 정상인의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를 둘러싼 우리의 인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장애는 언제나 결핍된 것. 이런 식의 그렇죠. 태도를 갖는다면 그런 기술 발전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은 계속 불행해질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하고 싶다면 각자의 자유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철학이죠. 해주셔가지고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금, 은, 동이 있는데 네. 금, 은, 동이 전부 금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금은 금 100%가 되고 예. 은은 은 100%가 되고 아. 동은 돈 100%가 되면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글 중에 그 완전하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 그 완전하다, 어떤 퍼펙트하다 네. 기준이 딱 세워지면 대부분 불완전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늘 아쉽고 부족한데 네. 그거보다는 매 순간 온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태 자체로 아. 온전히 그 상태를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려는 노력하는 어떤 마음을 내는 것. 이 정도에서 온전하려고 노력한다면 네. 그 순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네, 네.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의원님은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잖아요. 네. 뭔가 결핍이나 뭐 누구를 막 질투하거나 뭘 강렬하게 막 욕구하셔 이런 게 없이 그냥 굉장히 편안하고 본인한테 이미 충만한 상태인 사람의 표정 같아요. 오늘 분장을 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판넬에 있는 얼굴은 약간 좀 달라 보여요. 아 근데 의원님 이거 이렇게 판사 때 얼굴이신가요? 근데 헤어스타일이 지금은 잘 또 정말 어울리시네요. 달라 지금. 보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관을 그만두고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아. 사진이라 네. 아, 그러시구나. 의원님 어렸을 때 꿈이 법관이었을까 정치인이었을까 어떤 쪽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법관이 꿈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전혀 다른 길을 좀 꿈꾸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예인? BTS가 될 거야. 뭐 이거. 자, 의원님 공개해 주시죠. 꿈이 뭐였나요? 제가 어릴 때 그 영암이나 나주나 이런 곳에 살았는데요. 그때 정치인들의 1년치 달력에 꼭 얼굴이 사진이 나와 있는 달력이 온 집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에든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진짜요?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어린 시절을 겪긴 했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었는데 법관이 되신 거구나. 근데 네.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요? 먼저 대학에 원하는 과를 지원을 하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네네. 원래는 저도 법학과를 지원을 했었는데 시험을 못 봐서 네. 떨어지고 그 당시에는 이지망으로 그랬죠. 다른 과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지망으로 그냥 경영학과를 합격을 했는데 그냥 재수하기가 싫어서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예. 예, 그냥 경영학과를 다녔고요. 다닌 와중에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예. 사법시험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의원님 사법 시험을 통과하면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또 판사 쪽으로 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공부를 잘하셔서. 아, 공부 잘하는 분들이 판사가 되는. 그렇네. 공부를 잘하신 거 말고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검사를 처음에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요. 아. 이제 근데 간접적으로 검사들의 생활을 보니까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변호사는 언제든지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뭐 판사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만 해도 아마 몇 년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판사 업무도 썩 맞는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 네.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20년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와, 천직이시는데요? 네. 의원님이 그 판사 생활을 오래 못 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셨지만 판사 생활을 정말 잘하신 게 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을 선정을 했는데 그때 만점을 받으셨더라고요. 저 이거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아쉽게도 그 후로는 한 번도 우수법관으로 뽑히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겸손하셔요. 예. 아마 그 시기가 네. 제가 법관으로서 좋은 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아주 치열하게 할 때였나 봅니다. 제가 그 직전에 독일에서 1년간 연수를 하고 오면서 네. 독일에 대한 부러움도 컸고 우리도 이런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직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을 어떻게 섬기는 게 중요한 일이고 법관은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들이 내준 숙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매 사건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네, 고민이 좀 많이 할 때라 네.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예.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받으신 게 어디예요? 대단한 거죠. 의원님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법관이셨는데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전범기업이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재판, 이거 되게 유명했죠.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런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재판에서 소심 판결해가지고 9시 뉴스에 많이 나오셨던 걸로 기억에 남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판결은 어떤 거셨을까요? 말씀하신 그 판결들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들입니다. 네.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네. 그때 다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도 됐었고요. 예. 네. 어떻게 결론 내리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합의부 재판장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같은 합의부의 두 분의 다른 판사들과 그 재판들을 같이 이뤄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한 예. 우리나라 분들께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를 건설하고 농지를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근처에 다른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관하여 국가나 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을 또 인정한 판결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을 당한 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이 한 번 됐었는데요. 네. 제가 한 판결은 이제 국가가 그 일을 관여한 개개 공무원들한테 네. 일종의 구상 책임을 묻는 거였는데 이제 저는 국가의 책임도 당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개개의 공무원들도 자기 몫만큼은 국민들께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런 판결을 했는데요. 당시 사회적으로 평가도 해주시고 많은 고민을 함께하게 된 계기가 돼서 기억에 남는 판결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필요할 때. 뭐 히딩크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헝그리 정신. 여기서 이야기한 헝그리 정신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이진경 교수가 네. 이제 박사 논문을 쓰던 시절의 이야기를 네. 풀어놓고 있는데 이때 대학원생이고 네. 딱히 벌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본인이 쓴 책도 있지만 네. 이 책을 낸 출판사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출판사 사장도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아. 돈을 달라고 못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빚을 내가면서 이제 막 논문을 쓰던 시기였는데 그때 과연 헝그리 정신과 궁상이 뭐가 다를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궁상이라고 하는 건 남들에게 나 돈 없으니까 나 밥 좀 사줘. 그러니까 약간 이 돈에 대해서 얽매인, 그러니까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 돈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결과는 같아요. 야, 없다는- 하지만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 나보다 좀 돈 잘 버는 친구에게는 충분히 얻어먹을 수 있지만 나보다 또 어려운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내가 또 없는 돈이지만 밥을 한 끼 사줄 수 있는 것. 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돈을 자유롭게 쓰는 이런 방식이 헝그리 정신과 궁상의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여기서 뭐 진짜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그 부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정의하기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데 여기서는 돈이 많다고 다 부자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 부분 인상적이셨으면 저희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네. 생명은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네. 생명은 결국 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네. 정말 중요한데 이 시간을 우리 자기의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데 쓰려고 대부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이 존재하는 건 틀림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어.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도 그렇고 어떤 시간도 그렇고 능력도 네. 그렇고 우리 개개인이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끌려가거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진경 우리 작가가 말한 것처럼 네. 자기가 살고 싶은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일이 먼저 중심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시간에 돈을 버는 데 쓰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네. 돈이 좀 적어도 네. 충분히 마음의 부자로서 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 개개인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 결국 복지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20호로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당시에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품고 정치에 뛰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시대적 요구나 의원님 스스로의 어떤 개인적 요구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네네. 시절인데요. 그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이제 드러났고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전에 법원에 있으면서 법원이 어떤 국민 중심의 국민을 섬기는 재판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네. 오히려 재판을 주재하는 데 불과한 법관들 중심의 재판 제도, 재판 운영이 되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예. 사법부는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사법부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 돼서 예.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행정 권력과 같이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라고 판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 법관이 좀 다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공론화를 했고 예.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네. 하게 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예. 고민을 했는데요. 예. 그때 한 고민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사법부가 수십 년 동안 내부에서 좋은 재판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결국 안에 있는 내부자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입법부나 행정부는 또 우리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이 크고요. 예. 국민들께서도 법관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매우 크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한계에 온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발전이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은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밖에 있는 입법부나 행정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 관심 있는 제가 나가서 일을 한다면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정치 입문을 권유했던 분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승낙하고 결국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관은 법원을 나오게 되면 변호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헝그리 정신을 실천하신 셈이잖아요. 헝그리 정신이시. 예. 그럼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지금도 마음이 무척 많이 무겁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나 아이들도 반대가 그렇죠. 아주 컸고요. 판사 아빠야 이러면 정말 존경과 명예 한 몸에 받는 직업에서 네. 정치인 하면 사실 큰일 많이 하시지만
누구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욕하잖아요, 쉽게.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 반대할 수밖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왜 반대를 더 세게 못했을까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네, 근데 그만큼 더 좋은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네, 법관 못지않게 정치인도 의미 있고 또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보람도 크고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만 뭐 가족들한테 미안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세 아이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네, 예전에 판사 생활을 하실 땐 그래도 정시 퇴근하시고 오실 수 있었는데 정치인은 그런 생활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약간 민망합니다만 제가 그전에도 좋은 아빠가 아니었는지 아이들도 크게 네. 특별하게 다른 느낌은 없어 보입니다만 네.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오. 제가 판사일 때는 모든 일을 판단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의 일이나 애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재판을 네, 하시는군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게 했나 봐요. 근데 아. 지금은 판단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말씀을 주로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직업이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근데 밖에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도 자연스럽게 조금 그런 게 보이는지 제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권진영 씨가 가볍게 우리 의원님과 함께 좋은 그럴까요? 시간 보내보시죠. 우리 의원님 지금 항상 치아가 11개 보이시기 때문에 네. 더욱더 솔직한 모습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자택일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그냥 솔직하게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솔직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네. 됩니다. 새로운 팀을 꾸리게 된다면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일하기 대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소처럼 일하기.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 아, 첫 번째, 나 나 빼고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일하기.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의원님? 천재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네. 저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의원님 대단해요. 좋습니다. 역시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 중 한 곳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면 좀비가 가득한 세상 대 법이 사라진 무법지대. 하나, 둘, 셋. 어렵다. 두 번째요. 법이 사라진 무법지대. 지옥에서도 뭐 사랑만 있으면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는 게 낫지. 좀비는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죠. 좀비는 뭐 법이든 뭐고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물어뜯으려고 오니까.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네.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어머니 밥상 대 아내 밥상. 하나, 둘, 셋. 아내 밥상입니다. 진짜요? 아니 왜요? 엄마 밥상이 맛있지 않을까요? 연세가 드시면서 미각이 흐려지셨는지. 소금을 좀 많이 넣으시구나. 네. 아, 그리고 옆에 앉으셔서 계속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셔서 네. 금방 살이 찝니다. 맞아. 똑같네요. 네. 그래서 만나면 밥 먹으라고. 네. 맞아. 아내의 밥은 그래도 조절이 가능한가 봐요, 의원님? 그때 감정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사람 마음 읽기 대 사람 마음 조종하기. 하나, 둘, 셋. 첫 번째죠. 예. 사람 마음 읽기. 읽기. 네. 의원님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조종할 수 있다는 네.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잖아. 그분이 온전하게 예. 지내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면 뭐 조종하는 것은 그분한테는 온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만 온전할 뿐이지.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알면 제가 그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으니 그분도 온전하고 저도 의미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의원님. 네, 뭐 박수. 대단해요, 대단해요. 의원님. 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시 한번 시간 드릴까요? 바꿀 수 있는 아닙니다. 기회도 이대로 하시겠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자존심과 자긍심. 네, 자존심과 자긍심 뭔가 비슷한 난반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네. 실은 인정 욕망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남이 조금만 나에게 뭔가 험한 말을 하거나
나의 심기를 건드리면 바로 폭발하는 거죠. 이건 자존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실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자존심 센 사람 치고 강한 사람은 없고 오히려 네. 약한 거. 근데 자긍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욕망을 딱히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뚜벅뚜벅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긍심을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의원님은 어떻게 자존심과 자긍심 가운데 자긍심이 훨씬 세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 두 가지를 구별을 잘 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면 늘 남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예. 그 시선에 너무너무 의식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런 시절도 보니까 있으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도 크고 네.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될 일보다는 네. 그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책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긍지를 가져야 되겠고 그 기준은 제 시선과 제 기준이 되는 게 맞겠다. 네. 그렇지만 물론 그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난도 그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 충분히 수긍하고 제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요새는 뭐 자긍심 있게 네. 정치를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에게 자긍심을 좀 길러준 그런 세월은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내가 자긍심 있는 사람으로 된 건 무엇 덕분이다? 뭐 독서 덕분인가요, 혹시? 네,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예.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하는 것도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기억을 해보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야단치기보다는 반성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 네. 매번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수십 년 듣다 보니까 마치 제가 내가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일종의 뭐 착각이나 오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덕분에 내가 열심히 잘 살면 우리 공동체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쌓이니까 말씀하신 자긍심이 좀 더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합니다. 막둥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삼형제 장남입니다. 오, 진짜요? 네. 약간 귀여움성 있는 네.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이 네, 있으시죠? 맞아요. 예, 요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 딸한테 잘 보이려고 귀염성을 많이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안 놀아줘요. 아, 그러시구나. 그 진정한 자긍심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자긍심이라고 하는 건 두 번의 긍정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긍정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면 선택한 거고 나는 여기에 대해 후회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 네. 근데 두 번째 긍정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도 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결과조차도 긍정하는 것. 이렇게 두 번의 긍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자긍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건 그래도 할 만한데 두 번째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길에 대해서 네. 결과로는 배반당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조차 긍정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감이 필요하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든지 쏙 쿨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남 의식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철학 수업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의원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구절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책 챕터 중에 우정과 자유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아마 적과 친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적과 동지를 늘 구분을 하게 되면 네. 늘 동지도 다시 의심하고 구분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다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정치는 늘 적과 동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정치 영역에서. 네네. 근데 이진경 철학자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보다는 적과 동지를 가로지르고 적과 동지로 나누는 그 경계를 좀 허무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도 적과 동지를 허물고 가끔은 친구가 되고 가끔은 경쟁하지만 뭐 고정된 적이
있고 그 적을 이겨야 되는 정치도 좋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도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적과 동지로 나누는 현재 정치 제도나 뭐 선거 제도 이런 부분을 좀 빨리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우정과 자유라는 영역에서 적과 동지의 이분법보다는 적과 동지의 경계를 가르는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계속 적과 동지를 구분하다 보면 계속 가르는 거야. 맞아. 그러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안 남게 되는. 의원님,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또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번쯤은 접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막 성인이 돼서 네.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꾸려가고자 하는 청년분들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마음에 드신다면 기회가 되면 뭐 이진경 철학자의 다른 책도 네. 같이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조금 젊은 나이에 읽으면 본인의 앞에 놓인 숙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아마 지금 이제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속상해하시죠. 실제로 사법개혁하면 이제 뭐 경찰, 검찰의 수사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네. 더 크게는 법원에서 하는 재판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요. 네.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 법원 관련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20대 하반기 때 과연 가능할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우리 재판 제도가 국민을 중심으로 현재 절차나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법관들 중심으로 절차가 설계되어 있고요. 법관들도 그에 익숙해져서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법원에게 당당히 주권자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국민 중심으로 재판 절차와 제도를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라도 네. 다시금 그 말씀을 드리고 네.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금천의 기상이잖아요. 네. 네. 금천의 기상을 이끌 히든카드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금천 분들이 정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가 서울이지만 공동체에서 느끼는 따뜻함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히든카드라고 한다면 저 역시 우리 주민분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더 많이 함께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삶의 생생한 현장에서 함께 웃고 좀 더 제가 따뜻하고 친절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민원을 듣는 열린당사란 행사를 그동안 한 20번 정도 했는데요. 네. 남은 기간에 더 많이 해서 우리 금천의 곳곳에서 국회의원들과 우리 공무원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의 말씀도 듣고 같이 안아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씨 오늘 우리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때요? 의원님 되게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좀 귀여운 부분이 귀염성이 있으셔서 네, 네, 네. 그냥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막내딸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놀아줘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마인드로 우리 국민들을 대하신다면 정말 마음을 읽어주는 의원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허위 평론가 한 줄 평 부탁합니다. 네, 남의 삶을 살지 말고 나의 삶을 살아라. 저는 이 책의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네. 끊임없이 이진경 교수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국회에서 펼칠 그런 입법들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좋은 입법 많이 하실 거로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 걸리버 여행기에 소인국, 대인국 얘기가 있습니다. 네. 소인국에서는 아무리 커도 소인인데 대인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대인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어떤 대인국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대인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또 금천의 기상 최기상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여름엔 스릴러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을 소개합니다. 책 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에서는 주 4일 근무제가 실업과 경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다양한 근거로 소비를 통한 경제 활력, 높아지는 생산성, 여유 시간을 활용한 자유로운 선택 가능 등 줄어드는 양극화 사회의 격차를 제시합니다. 경제와 혁신을 위해 주 4일제 시행이 시급함을 경제 이론과 역사, 데이터로 증명하는 책, 경제를 살릴 주 4일 근무제, 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문화의 전파자 밈을 소개합니다. 밈이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퍼져나가는 여러 가지 문화의 유행과 파생, 모방의 경향, 또는 그러한 창작물이나 작품 요소를 통틀어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1976년 동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제시된 학술 용어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인간의 유전자와 같이 자기 복제적 특징을 갖고 번식해 대를 이어 전해지는 종교, 사상, 이념 같은 정신적 사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밈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새로운 방식의 문화 전파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저자는 자신을 매료한 강남 스타일 밈을 시작으로 콘텐츠, 형식, 입장이라는 세 차원에서 밈을 분석해 무엇이 밈을 공유하도록 동기를 부여야 하는지, 밈과 바이럴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요소가 밈 확산에 영향을 주는지 책 속에서 밝힙니다. 디지털 문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 정치 홍보 전략에 관심 있으시다면 디지털 문화의 전파자 밈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기획 주제는 여름엔 스릴러입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웠던 올 여름을 함께한 스릴러 장르 소설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름엔 스릴러 첫 번째 책은 셜록 홈즈입니다. 추리소설의 절대 고전, 수많은 문학작품 캐릭터 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셜록 홈즈.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은 약 40여 년 동안 4편의 장편과 56편의 단편을 통해 세상의 셜록 홈즈를 소개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작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원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셜록 홈즈 특유의 재치와 번득이는 추리력은 책을 통해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는데요. 영국인 절반 이상이 실존 인물이라 믿었던 셜록 홈즈의 객관적인 단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력적인 괴짜 천재 셜록 홈즈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작가 존 르 카레의 두 책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죽은 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소개합니다. 이번 책들의 주인공은 스파이입니다. 두 책은 동서냉전기를 배경으로 이데올로기의 허위와 첩보 조직의 비인간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이상, 진실의 문제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평을 받는데요.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는 추리소설 죽은 자에게 걸려온 전화와 밀고를 당해 조직과 부, 삶과 꿈 모두를 잃어버리고 쫓기는 주인공 리머스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웃는 경관을 소개합니다. 스웨덴 범죄소설 마르틴 베크 시리즈 중 하나인 웃는 경관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반전 시위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난폭한 시위 진압을 통해 현실적인 경찰의 등장, 현실적인 범행, 그리고 그 범행이 왜 벌어졌는지 당시의 사회상을 통해 설명하는데요. 스웨덴 국가범죄수사국에 근무하는 형사 마르틴 베크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찰 소설을 쓴 저자들은 부르주아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숨기고 있는 빈곤과 범죄를 고발하고자 책을 썼다고 합니다. 긴박한 전개와 현실적인 인물이 자아내는 위트와 함께 누가 범인일지 함께 추리하며 읽는 즐거움을 주는 책 웃는 경관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유익한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